지금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코로나 국면이 해소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 예를 보면 3월 초에 피크를 치고, 그 다음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하면 지금 사정을 보면 3월 초에 피크를 치고 급격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기대 사항이지만 한 3월 말 정도 되면 거의 외국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정상화 조치를 취하더라고요. 모든 제한을 다 없앴으니까 우리도 그게 아마 3월 말 정도 된다 그러면 아마 4월 중간고사 정도쯤 되면 그때는 또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 교육부가 뭔가 결정을 내려가지고 지침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대학 당국이 또한 뭔가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수들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중간고사 포함해서 그 이후에는 대면 강의로, 강실 강의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한 학기 수업을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지금 현재 비대면이기 때문에 춘천으로 안 오고 다른 지역에 있다. 그러더라도 학기 중간에 춘천으로 다시 집을 구해서 살 데를 구해가지고 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 사정을 잘 고려하고 한 학기 수업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뭔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 대면하는데 비대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전히 비대면 하는데 내가 대면 수업을,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방향 변화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업 운영 방침. 자, 그 다음으로, 이번 학기 수업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아니죠? 이게 아니고 딴 걸 끌어갔네. 자, 스마트 리드에 수업 계획서가 들어와 있죠. 따로 파일로 안 올렸습니다. 지금 스마트 리드가 통합전산망하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전산망에 올리는 강의 계획서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화폐금융론. 자, 이 수업은 수업 개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그 1장 수업을 하겠습니다. 1장 수업 내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금융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금융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포함해서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선수 과목으로서는 최소한 원론 미시거시는 듣고 와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레벨 3이기 때문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 일을 다 듣고 온 사람이 듣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아주 마음이 조급해갖고 빨리 듣고 싶다 그래도 최소한 원론, 경제학 원론 미시거시까지는 들은 사람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모르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따라오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은 여타 경제학 강의와 마찬가지로 강의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 경제입니다. 현실 경제. 특히 최근에 금융에 대해 가지고 비트코인, 주식, 그 다음에 최근에 이자율, 양적 완화, 금융위기, 금융이 완전히 홍수입니다. 그래서 현실 경제에 대한 아마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많이 해소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간 제한으로 커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우선순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버 못하는 거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수업 중간에 질문을 환영하고, 그럼 그런 질문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제학 과목 같은 경우는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잘 아는지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확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 연습 문제 풀이, 기출 문제 풀이 또는 기타 문제 풀이까지도 하겠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배운다. 자, 중요한 규정, 출석 미달 기준은 이거는 75분 수업이죠.
그래서 6회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출석 무기달로 F가 나갑니다. 그래서 6번 초과, 7번 출석, 7번 결석부터 F가 나갑니다. 수업 운영 방식은 강의, 토론,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제 성적 기준에 대해 가지고 요즘에 빠져 있던데 그래도 참고로 집어넣었습니다. 출석하고 과제를 한 20%, 이제 과거의 예를 보면 출석하고 과제를 합쳐서 한 20%, 중간고사를 35%, 안 보이죠? 중간고사를 35%, 기말고사를 45%, 뭐 이렇게 정도 해가지고 성적을 보통 줍니다. 성적을 주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학기 중간에 운영하다 보면 조금 이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비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변화는 이 스마트 리더를 활용하게 되면 또 시험 치기가 옛날보다는 더 간편합니다. 간편하기 때문에 중간에 시험을 조금 더 자주 칠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지금 내가 운영하는 한 과목은 매 시간 시험을 치기로 했습니다. 매 시간 수업 마치자마자 그 시간 배운 수업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치는 걸로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퀴즈도 치게 될 겁니다. 뭐 그날 내용을 그날 수업 마치자마자 마지막 부분에 퀴즈를 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비율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규정, 여러분들이 지켜줬으면 하는 수업 규정 중에 첫 번째, 매주 강의 자료를 출력해서 수업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 자료를 보고 뭔가 하면 이 수업 내용을 다시 소화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뭐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강의 자료만 보면 되는 거죠. 자료를 다 올려주니까. 근데 이제 자료가 다 가는 것이 그 자료의 내용에 대한 설명, 추가 설명,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 자료에다가 그런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필기로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강의 자료를 출력해 가지고 수업에 참가하라. 그것이 수업에서의 여러분들의 그 학습 능력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것은 거기다 플러스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5분이나 10분만 일찍 그걸 들고 한번 다 읽어보고 시작하라 라는 거죠. 내용을 다 이해 못하라 하더라도 어떤 글자들이 있다, 내용들이 있다 정도만 보고 있더라도 수업 중간에 뭔가 하면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해도가 갑자기 굉장히 올라갑니다. 내가 뭘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뭔가 하면 설명을 해주면 이해도가 높아진다. 거죠. 그 다음에 화상 강의지만 강의실에 출석한 것과 준하는 복장과 주변 환경을 정리해달라라는 이야기죠. 물론 뭐 도서관이나 학교 내에서 있는 학생이 괜찮은데 뭐 집에 방에 있을 때는 뭔가 하면 좀 뭐 그러니까 이 수업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뭐 복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전체 수업 환경이나 수업 그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막아달라라는 이야기죠. 뭐 이 줌을 통한 수업 첫 학기 때는 보면 뭐 수업하는데 중간에 문 열고 어머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야기한 학생들도 있고 강아지를 안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고 이거는 학생으로서 진짜 예의가 아닙니다. 강아지를 안고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예의가 아닌 거죠. 그걸 거의 한 학기 내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말로 해줘야 되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정상적인 상식적인 환경 내에서 수업을 들어달라.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것인데 이동 중에 수업 참가는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이건 수업이지 그냥 뭔가 하면 내가 얼굴만 비치고 있는 것이 수업에 참가한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동 중에 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학기에도 뭐 옆에 보니까 어머님이 운전하는 차에 앉아가지고 폰으로 이제 줌에 참가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수업 참가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출석 체크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분명히 그런 것은 사전에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번 학기는 사전에 공지하죠. 그런 거는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분명히 정상적으로 앉아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만을 출석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다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인터넷 환경이 확보된 곳에서 수업을 참가해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간에 수업을 하다가 인터넷이 끊어졌다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결석이 되어버리죠. 이 다 지금 이제 연동돼가지고 처리해 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결석이 됩니다. 물론 오늘같이 학교 인터넷에 문제가 생겼다. 뭐 그거는 뭐 당연히 고려를 하죠. 그런 것은 뭔가 하면 결석으로 간주는 안 하지만 불이익은 안 주지만, 그리고 이제 지난 학기에도 뭐 한번 KT 인터넷인가 한번 인터넷이 전체적으로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사태라면 그것은 물론 당연히 출석에 불이익은 안 줍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환경 자체가 뭔가 하면 특별하게 그게 잘 안 된, 그러니까 이 검증이 안 된 환경에서 들어감으로써 출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잘 좀 확보해 달라. 그 다음에 이런 차원에서 수업 중 화면에 얼굴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화면에 얼굴이 전체가 필요 없으면 부분이라도 나타나줘야 됩니다. 나타나주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나타나고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찍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수업에 참가해달라. 이게 이제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이 수업 내에서의 규정입니다. 자, 그 뒤에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은 학생이 이제 다시 들어왔네요. 그래서 한 40명 들어왔네요. 아까 25명에서 그 사이에 15명이 들어왔는데 다시 공지를 하죠. 뭐 여러분 말대로 지금 학교 스마트 리더가 터져가지고 일부 학생들이 지금 잘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가지고 지금 늦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그렇게 늦게 들어온 학생에 대해 가지고는 불이익은 전혀 안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은 뭐 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주지 않겠습니다. 자, 수업의 교재는 미시키는 화폐와 금융 12판입니다. 여기 있는 이 책입니다. 화면이 반대로 보이나요? 미시키는 화폐와 금융 12판.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화폐금융론을 가르치면서 여러 교재를 뭐 많이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시키는 책을 썼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내가 대학 때도 본 정운찬 교수님하고 화폐금융책을 썼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뭐더라? 또 다른 책을 썼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한 4년 전부터 미시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써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뭐, 결국은 이게 그래도 뭐, 가장 최선이더라라는 거죠. 우리말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금융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참 좋은 면이 있는데, 업데이트가 굉장히 늦어요. 늦어지고. 정운창 교수님도 옛날에는 이제 뭐, 제때 업데이트 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은퇴하시고 나가지고는 그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고 나니까,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니까 많은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교재로 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 책도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잘 허바드 책을 썼었는데,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금융위기 상황을 잘 컴팩트하게 얇게 책을 만들어서 써가지고 참 좋았는데, 문제는 이걸 주상현 교수가 번역을 했는데, 주상현 교수가 정치를 하면서 그 다음 판이 나오는데 번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더 이상 사용을 못하고 심판을 사용을 못해가지고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원서를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기는 좀 그렇고 해가지고 다시 미시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미시킨 책은 이 맹큐책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금융론 책입니다. 12판, 엄청나죠? 거의 한 30년 정도 된 책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책입니다. 미시킨 교수는 교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드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신 분이고, 뭐 실물과 이론을 겸비하신 가장 금융에서 이제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사용합니다. 주차별로 보면 이 책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26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26개 챕터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걸 다 못하죠. 너무 두껍죠. 두꺼워가지고, 일단은 예전의 예로 한 13장까지 지금 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13장.
13개장까지는 할 겁니다. 하는데 이제 시간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하고는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26장 중에 3분의 절반 정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1장 인트로덕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엔 2장 금융시스템 개관, 그 다음에 화폐란 무엇인가, 그 다음 4장 이자율의 의미, 이자율, 4장 5장은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고, 6장은 이자율의 위험구조, 기간구조, 이자율, 채권 간의 이자율 차이, 그 다음에 7장은 주식시장, 그 다음에 8장은 8장부터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 시스템과 기관,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융. 이 7장까지는 개별 금융 시장에 대한 이야기죠. 뭐 이자율 채권 이야기하면 그거는 채권 시장 이야기고, 주식 이야기하면 주식 시장이죠. 그래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이야기고, 8장부터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론 인트로덕션을 하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인 은행과 금융기관 경영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분석이죠. 규제가 잘못됐으면 금융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기가 규제를 잘못해가 터졌느냐,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되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규제기관이 존재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금융위기가 터지는 걸 잘 막아야 되는 겁니다. 잘 못 막았다 그러면 규제기관이라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규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 다음 은행 산업이 어떻게 바뀌는지, 변하고 있는지, 급변하고 있죠. 급변하면서 은행 산업이 점점점 어떻게 봐서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금융이 최근에 더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겁니다. 금융위기.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시경제 금융에 대해 가지고 뭐 상대적으로 이 관심도가 떨어졌었어요. 뭐 다 잘 돌아가네, 별 문제 없네, 그런 관심 없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실제 속이 아니었던 거죠. 텅 터지고 다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제 그게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한 번으로 끝일 게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금융위기, 신흥국 금융위기, 뭐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차별 내용에다가 각 과제 및 평가가 되어 있죠. 이 과제는 각 챕터의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 챕터의 연습 문제를 풀어가지고 매주 제출할 필요는 없고 한 4번에 걸쳐가지고 여기 되어 있죠. 과제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이 3주차 스마트 리드에 들어가면 과제 제출하는 그런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제를 풀어가지고 올려주면 됩니다. 뭐 시간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쁜 파일로 만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쭉 해가지고 사진을 찍든지 스캔을 해가지고 그냥 올려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 문제, 제일 중요한 건 연습 문제를 여러분 힘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보고 그걸 통해서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그걸 확인을 해보라라는 거죠. 그리고 잘 이해하는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는 차원에서 연습 문제가 이렇게 4번 정도로 나갑니다. 매 챕터 연습 문제를 풀어서 제출하라. 그렇죠? 뭐 마음 같으면 매 챕터 모든 문제를 풀으라고 하고 싶은데 노동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뭐 조금은 줄였습니다. 줄였으니까 이 줄이지 않은 문제들도, 여기 포함 안 된 문제들도 기말고사에는 시험 문제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게 간략한 전체 수업 운영 방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자, 화폐금융 11판을 가지고 있는데 12판으로 수업하는데 괜찮냐라는 건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내가 준 이 과제 연습 문제는 12판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풀 때 12판 기준의 연습 문제다. 그래서 12판에 따라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어 가지고 제출해야 됩니다. 11판이 아닙니다. 12판. 그래서 일단 도서관에 지정 도서로 5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5건이 도서관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올 수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것을 11판 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굳이 살 필요는 없고 내용은 11판 책과 대충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산 문제는 12판 책의 연산 문제를 복사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질문이 없나요? 교수님. 예? 그럼 과제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문제로 풀어서 제출을 하면 되나요? 예. 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던 이 번호. 1장은 1, 5, 8, 10, 11번. 2 이상 풀어라는 거죠. 다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이 문제는 풀어서 제출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뭘 배울 것이냐라는 거죠. 화폐와 금융을 왜 공부하느냐? 왜, 그러면 뭘 배우느냐를, 뭘 왜 배웠냐라는 이야기죠. 자, 이 과목의 제목이 The Economics of Money and Banking,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이죠. 내가 대학교 때는 영어로 제목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Money and Banking이었습니다. Money and Banking 또는 Economics of Money and Banking. 그러니까 그 20년, 30년 전에 비해 가지고 여기다가 파이낸셜 마켓이 추가가 됐습니다. 경제학 교재가 두꺼워지는 이유가 자꾸 추가가 돼요. 그러면 옛날 내용을 버리지는 못하니까 뭔가 하면 책이 자꾸 두꺼워지는 겁니다. 화폐금융책도 두꺼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추가가 됐다. 왜 추가가 됐느냐? 중요하니까 추가가 됐겠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부분을 요즘은 더 많이 배웁니다. 상대적으로 이 머니 뱅킹의 중요성이 떨어졌죠. 지금 내가 지금 아까 설명했는 13개 챕터, 여러분들한테 이번학기 가르치겠다고 보면 주로 이 마지막 뒷부분 파이낸셜 마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머니 앤 뱅킹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화폐하고 소위 은행이죠. 화폐하고 은행. 이거는 주 내용은 뭔가, 주 내용은 실제 여러분들이 거시 시간에 다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폐란 무엇인가, 화폐의 기능, 그 다음에 화폐가 발행되면서 그게 은행을 통해 어떻게 발행되는지, 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통해 가지고 화폐가 초기에 얼마가 투하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게 통화 성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 과정을 다 배웠죠. 그게 바로 머니 앤 뱅킹입니다. 또 그걸 왜 배웠느냐? 머니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배우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이 실제 이제 물가를 결정하더라 라는 것을 배웠죠. 그게 거시경제학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사실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한 것이 화폐금융론이었습니다. 과거는 그건데, 여기다가 이제 파이낸셜 마켓이 추가됐는데,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입니다. 아니면 외환시장까지 포함하죠. 아니면 더 복잡하게 하면 파생금융상품시장, 이런 금융시장이 이제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뭐 진짜 뭐 굳이 따지면 옛날부터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같은 금융시장이 생긴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이야기죠. 커지면서 이제 뱅킹 섹터를 압도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주격이 진도된 거죠. 옛날에 금융의 주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하면 그걸 가지고 은행이 돌리면서 금융이 돌아갔습니다. 그게 금융인데, 이제는 금융의 주는 은행이 아니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죠.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이 처음입니다. 뭐 제일 큰 차이는 이제 금융의 차이는 뱅킹은 간접금융이고 파이낸셜 마켓은 직접금융이죠. 금융이라는 것은 돈이 남는 사람의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 과정입니다. 그게 금융이죠. 금융인데 그 금융의 방법이 옛날에는 간접금융이 은행을 통한 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이 주였는데 지금은 직접금융, 파이낸셜 마켓을 통해 가지고 직접 돈을 빌려가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대기업, 우리나라 10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요. 필요하면 주식시장에서 상장해 가지고 아니면 정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발행합니다. 그게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신용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금융이라는 것이 옛날에 기관 중심의 간접금융이 있어 지금은 시장 중심의 직접금융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장 중심의 직접금융 부분이 많이 커져버리니까 한 학기 내에 그거 가르치기만 해도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머니뱅킹은 거의 못 가르칠 겁니다. 이번 학기는. 그래서 과거의 머니뱅킹은 물론 이제 우리가 2장, 3장 뭐 거기서 좀 나옵니다. 3장까지 화폐에 대해서 나오죠. 뭐 거기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거시경제학에서 배우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통화정책까지도 있는데 여기 이 교재 26장 26개 장인데 이 후반부에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에 대해 가지고 조금 훨씬 더 거시에서보다 복잡하게 디테일한 중앙은행의 정책 내용에 대해 가지고 들이 이제 그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 부분보다는 새로 등장한 이 파이낸셜 마켓 부분이 훨씬 더 배우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재도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마 이 뒷부분이 추가됩니다. 뭐 쉽게 나누면 이 화폐금융론 내용이 뭐냐, 뭐 기초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머니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뱅킹, 통화정책, 금융시장, 그 다음에 금융기관론 또는 국제금융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국제금융은 당연히 따로 독립적인 과목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국제금융, 즉 외환시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이 장에서 이 학기는 안 들을 겁니다. 국제금융론에서 한용욱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기 바라고, 그런 부분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부분은 거시에서 배운 걸로 해가지고 그냥 가름을 하겠습니다. 가름을 하고, 이번 학기 제한된 시간은 주로 이제 파이낸셜 마켓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제 금융기관론, 뱅킹도 일부 배우죠. 은행과 금융기관 경영. 왜 필요하냐 그러면, 금융위기가 여기서 터지는 거죠. 뱅킹 섹터에서 터지는 겁니다. 금융시장 부분에서 금융위기는 잘 안 터져요. 안 터져. 금융위기는 대부분 뱅킹 섹터에서 발생합니다. 금융기관 파트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이 통화정책은 사실은 뭐 진짜 전문가만 알 내용이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 필요는 없지만, 우선순위가 떨어지지만 뱅킹은 여전히 그런 차원에서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자, 화폐금융론은 채권시장, 주식시장, 환율은 이번 학기는 빠집니다. 이런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는 은행, 투자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내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에서 화폐가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보는 거게 됐죠. 경제에서 금융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물론 이제 금융은 시장을 통한 금융이 있고 기관을 통한 금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둘 다 봅니다. 둘 다 보긴 보는데 그 중에서 요즘은 더 비중이 커졌던 시장 중심의 부분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중개와 금융혁신이 은행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한다. 자, 이거는 이제 금융중개와 금융혁신의 과정은, 그 결과는 사실은 기관 중심의 금융이 시장 중심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은행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고 요즘에는 시장 중심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이 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금융혁신 과정이다. 변화 과정이죠. 금융이 그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고 악이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혁신이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은 아니죠. 금융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것도 뭔가 하면 이게 맞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 경제 사정이, 경제 상황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화하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각 기관들의 역할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정책, 경기변동, 경제변수 간의 기본적 연계성은 아까 말한 대로 이 학기에 다루기 힘들고 거시경제학에서 배운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주다, 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관심 있는 학생은 이 부분은 이 교재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보면 되고, 글로벌 경제에서 환율의 중요성, 이거는 이제 국제금융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주로 보게 되겠죠. 자, 금융은 여윳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기관을 통한, 주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있죠.
그 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을 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역할입니다. 즉 금융시장은 왜 공부하는가?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과 기업으로부터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사람에게 자금을 연결주는,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하고 기업, 가게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여유자금이 많습니다. 많죠, 그죠? 그래서 뭐 가게, 뭐 기업 딱 나눠가지고 기업은 돈 빌리는 사람이고 가게는 돈 주는 사람이고 꼭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요즘 보면 오히려 기업들이 돈이 더 많은, 대기업들은 돈이 여유자금이 더 많은 경우도 있죠. 어쨌든 여유자금이 있는 경제 주체들한테, 돈이 필요한 경제 주체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연결시켜주는 것이 금융인데, 가는 과정이 금융인데, 그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한 스팟이 금융시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왜 금융시장이 없었냐 라고 하면, 시장에서 직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상호 간에 대해 가지고 신뢰가 필요합니다. 상호 간에 대한 신뢰와 정보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걸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신뢰라는 것이 다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신용평가의 능력, 그 다음에 뭐 회계 정보, 뭐 모든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그때 시장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은 개도국의 경제에서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선진국에 접어들어야지 금융시장 같은 시장이 돌아가는 거죠. 아직 주식시장이 없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채권시장이 없는 나라는 더 많고요.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간 것은 19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된 금융시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금융도 선진국에 가까워지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되겠죠. 금융시장의 제일 대표는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들죠. 채권시장은 금융상품이란 미래소득과 자산에 대한 청구권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품 거래하고 제일 다른 것이, 일반적인 상품은 돈 주고 받으면 끝입니다. 돈 주고 받으면, 물건 받고 돈 주면 끝이죠. 한 번 거래로 끝입니다. 그런데 금융은 한 번 거래로 절대 끝이 안 납니다. 빌리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컨티전트 클레임이, 영어로 그런 이야기예요. 컨티전트 클레임.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뭔가 하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고 미래 조건부입니다. 미래에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거래가 붙어 있으면 이 두 거래, 동일 시간이 아니라 긴 이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의 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불확실성은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을 못 지킬 확률인 거죠. 사람이 나빠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황이 나빠가지고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뭐 지금 같은 경우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쳐들어왔다. 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정보 당국들은 다 예상했겠지만, 경제에서 뭔가 채권 거래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은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날벼락이. 그러니까 러시아 채권을 가지고 있던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이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날벼락을 받았죠. 하루아침에 채권 가격이 딱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사흘 전에 절반으로 떨어지고, 그 뒤부터 뭔가 하면 러시아에서는 주식시장과 채권 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놔두면 더 떨어지죠.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어제 그저께 하루아침에 러시아 2대 은행의 주식 가격이 영국 런던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99% 떨어졌어요. 주가가 안 그래도 떨어져가지고 1달러에 거래되던 주식 가격이 하루 만에 뭔가 하면 1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아니 그 회사가 뭐가 나쁩니까? 회사의 CEO는 열심히 나는 운영하고 있다라는 건데, 갑자기 이런 정치적인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긴 갭이 있다. 시간의 갭이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죠. 기업이 또 운영을 잘못할 수가 있고, 시장 상황이 나빠질 수가 있고,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미래소득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거래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청구권이 포함되죠. 근데 채권이란 약정된 기간에 정기적으로 원금을 갚아 나갈 것을 약속하는 부채 금융상품인데,
이자율은 자금 차입에 대해 지불했던 가격 또는 비용인데 이게 뭔가 하면 처음에 약정과 마찬가지로 계약된 기간 동안에 다 지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위험이 상존한다라는 거죠. 발행자에 대한 믿음, 그게 끝이 아닌 것이고 뭐 세계 정세까지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이 어렵고 이 거래가 쉽지가 않고 여러 복잡한 요인들이 결부가 되는 겁니다. 또한 그 이유가 제일 큰 것이 뭔가 하면 미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상품 거래는 한번 거래하면 끝입니다. 다시 그거 들고 와가지고 뭐 문제 삼을 거 없죠. 그러나 금융거래라는 것은 미래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받는 셈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정기적으로 지켜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위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약정된 기간에 정기적으로 원금을 갚아야 할 것을 약속하는 부채금융상품이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그게 약속대로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그 문제에 따른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간의 이자율이라는 것은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자율이라 그러면 뭐 흔히 여러분들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맡기면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한 이자율이라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진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자율은 이겁니다. 자금 차입에 대해 지불되는 가격 또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서도 뭐 두 챕터에 걸쳐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될 거지만 이 이자율이라는 것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이 채권의 이런 채권에 대해 가지고 주는 뭐 투자 수익률하고도 조금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만기 수익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의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이 이자율이다 하는 거죠. 즉 자금 차입에 대해서 지불되는 가격 또는 비용이다. 그래서 채권의 이자율도 본다 그러면 변동이 굉장히 심하죠. 자 보면 뭐 제일 대표적인 미국 국채, 회사채에 비해 국채가 변동이 제일 낮습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용도가 가장 높은 채권이기 때문에 가장 낮죠. 그런 신용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가장 낮게 책정되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국채입니다. 국채인데 뭐 그런 국채마저도 그러니까 시중에서 제일 낮은 것이 물론 이보다 더 초단기 콜금리 같은 거나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조금 더 낮긴 하지만 일반적인 채권 중에서 제일 이자율이 낮은 것이 3년 만기 미국 T비 재무성장권입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변수 값만 해도 뭔가 하면 이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되죠. 50년대 2%, 3%에서 쭉 가다가 이건 뭐냐?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보니까 15%까지 올라갑니다. 15%. 그러다가 이젠 떨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냥 바닥에 붙어 있죠. 이건 최근에 이제 미국 금융 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조치로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 이제 미국 금융 위기의 뭐 위험이 끝나고 양적 완화가 끝나면서 다시 올라갔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바닥에 붙었습니다. 다시 바닥에 붙었는데 최근에 양적 완화를 끝낸다라고 하니까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변동이 이렇게 심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변동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다른 미국 장기국채. 장기국채는 주로 이제 장기가 뭐 여러 개의 장기가 있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10년 만기채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 대한 뉴스를 보면 자주 등장한 것이 미국 10년 만기 T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같은 채권인데 10년 만기 채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국채가 이게 일반적인 장기 국채입니다. 이것도 뭐 대부분 파란 것보다 높지만 빨간 게 그러나 움직이는 방향은 비슷합니다.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죠. 그러나 대부분 빨간 것이 파란 것보다 높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인 것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트리플 B 등급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는 발행자가 국가가 아니라 그냥 개별 기업이죠. 이게 뭐 GM이 발행했는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입니다. 여러 회사들이 발행하죠. 발행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발행했다라고 분류하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발행할 때 신용 등급을 매깁니다. 물론 매긴다는 것이 이제 자기들이 발행자가 뭔가 돈을 주고 신용평가 회사가 신용 등급을 받아오죠. 받아올 때 그때 받았던 신용 등급입니다. 신용 등급인데 뭐 제일 높은 등급은 트리플 A입니다. AAA, 트리플 A가 제일 높은 등급이죠. 그러면 이제 트리플 BAA 등급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낮죠. A가 뭔가 하나가 아니라 A가 뭔가 하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고 B로 갔다 그러면 한 6, 7등급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 BAA 등급이라는 것은 투자할 수 있는 최저 채권입니다. 이것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면 보통 투자를 안 합니다. 부도 위험이 높다라고 뭔가 투자를 안 하죠. 어쨌든 일반적으로 많이 발행되는 회사채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다른 두 개하고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물론 국채보다는 더 높더라. 이런 식으로 채권의 변화가 크다. 뭐 제비로 한번 이야기하면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이 완전히 발작을 많이 했습니다. 채권 시장이 발작을 하면서 양적 완화가 끝나면서 뭔가 하면 채권 시장이 채권 금리 갑자기 오르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런 사태가 몇 번 발생했습니다. 몇 번 발생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너무 높더라라는 거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지금 7% 됩니다. 굉장히 높더라. 높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높은데 왜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발작이 일어나느냐? 채권 금리가 갑자기 오르느냐? 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왜 높냐? 거시경제학을 배웠으면 당장에 이해할 수 있죠. 통화 공급량이 많아서 그렇다. 그럼 통화 공급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냐? 줄이면 낮아지겠죠. 실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겁니다. 그때가 요거죠. 이 70년을 통틀어 가지고 아주 가장 이상한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미국에서 이자율이 15%가 넘는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가 넘었습니다. 1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그때 무슨 세계적인 무슨 정변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통화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소위 우리가 폴 보크 쇼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다 상세하게 배웠을 겁니다. 설명을 했죠. 폴 보크가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했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석유 파동이 나고 난 뒤에 석유 파동 때문에 뭐 경기 진착 어쨌든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에서 통화 공급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뭔가 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까지 올라간 겁니다. 73년부터 시작해가 통화 공급을 늘려가지고 거기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77년, 8년까지 가가지고 79년에 가보니까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10%가 넘었던 거죠. 자, 그래서 통화당국이 그때는 결심을 했죠. 폴 부크라는 그때 페드 의장이 결심한 것이 자, 이거 안 되겠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통화당국의 첫 번째 미션은 물가입니다. 성장이나 고용은 그것보다 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장과 고용이 중요하죠. 근데 성장과 고용을 위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가입니다. 단기로 안 잡아놨다가 결국은 장기적인 성장과 고용세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물가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고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매년 10%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나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것 같이 매년 코스트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 나라 경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어버리죠. 매년 물가가 10% 오릅니다. 모든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국면이 안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강력한 긴축 정책, 통화 공급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낮춘 거죠. 물가를 낮추고 이자율을 낮춘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것도 통화 공급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올랐고, 그 다음에 낮춘 것도 그래서 통화 공급을 줄이니까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물가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자율만 봐서 그런데 그럼 뭐 별 문제가 없었네 라고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이렇게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이 과정에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한 15%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뭐 한 30%까지 올랐습니다.
통화 공급을 늘리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경기에 좋은 것 같은데, 반대로 줄이려고 그러면 또 그 반대로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계속적으로 뭔가 하면 이런 형태로 갈 것이냐?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세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죠. 그것보다는 한번 비용을 치르고 뭔가 하면 바로 잡을 것이냐, 라는 이야기죠. 그때 이제 페드는 바로 잡는 결정을 했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긴축을 통해 가지고 그 엄청난 희생률을 감수하면서 물가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 과정에서 뭔가 하면 상당한 비용을 치렀죠. 물론 이제 예상보다는 비용이 적었다라고 평가는 합니다. 그러나 잘했다고 보죠, 다들 역사적으로. 페드 폴 워커가 잘한 정책이다라고 봅니다. 평가합니다. 지금 뭔가 하면 금융시장이 발작하는 이유가 이게 반복될까 싶어 그럽니다. 이게 반복될까?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7% 8% 있다 그러면 폴 워커라 그러면 당장 또 이 짓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워낙 이 파웰이 뭔가 하면 이 비둘기파라 그래도 아무리 비둘기파라 그래도 지금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융시장의 소위 금융 발작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반복될까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높아지고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집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것을 감수하고도 그 정책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긴축 발작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자, 뭐 이게 이제 과거에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근데 이제 주식을 이야기하면 뭐 보통주, 우선주 뭐 여러 종류로 나누는데 가장 그냥 우리가 주식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냥 보통주입니다. 커먼 스톡인데 이 보통주는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뭔가 하면 10억 장의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그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회사의 10억 분의 1만큼의 주인인 겁니다. 주식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주인은 뭐 그 주식을 가지면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뭐 배당은 또 정책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가장 큰 거는 만약에 그 회사가 청산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의 가치에 예를 들어가 10억 분의 1만큼은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그 주권만큼 10억 분의 1만큼 뭔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뭐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지분입니다. 주식은 이 지분을 갖게 되면 기업의 이윤과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주인이라 그러면 주인은 그것에서 발생하는 이윤이나 아니면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자산이라는 것은 재산이죠. 그죠? 재산을 내가 보유한 거하고 동일하다. 그죠? 그게 이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그러니까 소유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 주식시장의 주가를 본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뭐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1950년부터 2017년까지 쭉 나와 있죠. 2015년인데 지금 2022년으로 가면 뚫고 이렇게 위로 훨씬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일부는 뭔가 하면 소위 우상향교에 귀의해 가지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소위 신문에서 말하는 서학개미, 그러니까 미국 주식에 주로 투자한 사람들은 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오르더라 라는 걸 믿었죠. 미국 주식시장은 항상 오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에 더 믿을 수 있다 라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더 떨어질 걸요 아마.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하는 거죠. 결국은 주식 가치는 기업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라는 건 평가 가능하죠. 그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벗어나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 주식 투자자가 많으면 더 거품이 끼고 아니면
투자자가 줄면 경기가 나빠지면 또 이 본질 가치보다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납니다. 왔다 갔다 나는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다들 이제 주식 열풍 때문에 거품이 상당히 꼈던 것이고 그게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꺼지기 시작했다 뭐라고 보는 거죠. 뭐 다 꺼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더 꺼질 게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향교라고 해가지고 항상 위로 오른다.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를 보느냐 문제입니다. 어느 포인트를 보느냐의 문제인데 어느 포인트. 짧은 기간을 본다 그러면 우상향이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죠. 특히 뭔가 하면 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전에 미국 주식시장 2년치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5년치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완전 우상향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길게 보면 또 안 그래요. 길게 보면. 여기도 뭐라고요? 폭이 떨어졌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다가 다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의 문제가, 이거는 이제 소위 고정성장률 모형의 그림입니다. 고정성장률 모형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직선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려 그러면 이렇게 리니어 스케일이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옵니다. 뭐 직선에서 뭔가 하면 직선이 이제 정상적인 직선이 이게 이제 추세선이 되는 것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그려버리면 이게 완전히 우상향으로 이게 폭파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오해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것도 좀 있다. 뭐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더 뭐 호황이고 아니면 더 평가받고 아니면 거기에 돈이 많이 모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거 맞죠.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거 맞는데 이제 그게 일시적인 짧은 기간의 퍼포먼스 가지고 계속 그게 유지될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간접금융이죠. 금융을 하는데 이런 시장,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기업들이 주로 조달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금융입니다. 금융이고 최근에 소위 말하는 선진화 금융입니다.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금융들은 대부분 그렇다 하는 거죠.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은 금융기관을 통한 겁니다. 은행을 통해서. 개인들이 돈을 빌릴 때 은행 가서 빌리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개인이 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은 당연히 그렇고 중소기업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이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입니다. 자, 금융기관. 그것을 우리가 금융중개기관. 정확한 용어는 이겁니다. Financial Intermediary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중개자가 뭔가 번거로우니까 그걸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고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확한 용어는 금융중개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뜻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금융한다. 그게 중개하는 겁니다. 자금을 저축한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서 저축을 받는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빌려가지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이 금융기관의 역할입니다. 즉 중간에 돈 남고 필요한 사람 간에 중간에 거강권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은 제일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은행이죠. 은행은 예금을 받고 그 예금 돈으로 대출해 주는 기관이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이고 그 외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막 분화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험회사는 전통적으로 있었지만 그 다음 파이낸스 회사, 연금기관, 뮤추얼 펀드, 투자은행 뭐 여러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보험이 잘 알겠죠. 보험은 조금 성격이 다르죠, 그죠? 어떤 이제 재해나 아니면 뭐 손실에 대해 가지고 뭔가 뭐 위험 경우에 위험을 손실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보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아주 자주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발생하면 조금 돈 내고 나중에 혹시나 발생하면 그 비용을 다 대주는 그런 것들이 보험이죠. 그 다음에 파이낸스 회사,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본 학생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단기 기업 금융회사라고 하면 됩니다.
단기기업 금융. 기업들의 운영 자금을 조달해주는 회사. 소위 기업 어음 할인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뭐 중소기업 어음이라든지 어음 할인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죠. 그 다음에 연금기금, 연기금이라고 하죠. 연금하고 기금, 국민연금, 뭐 그것도 연금이죠. 공무원연금, 그것도 연금입니다. 돈이 크게 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뭐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돈을 주는 거죠. 은퇴하고 난 뒤에 뭐 월급 비슷하게 주기 위해 가지고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 되죠. 소위 큰 손이라 그러면 제일 큰 손은 항상 연기금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연기금입니다. 큰 손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 오해고, 대부분 큰 손이라는 것은 이런 연기금 같은 기관의 돈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이제 펀드, 소위 말해서 펀드죠. 그래서 이게 뭐 주식에 대한 펀드가 있을 수 있고, 채권에 대한 펀드, 아니면 뭐 외환에 대한 펀드, 뭐 어떤 금융기관이 개인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대행해주는, 그래서 성과를 주는 것을 우리가 펀드라고 하죠. 그게 이제 펀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미국식의 펀드를 우리가 뮤추얼 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은행. 투자은행은 그냥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정권회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권회사인데 뭐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뭐 M&A를 거간하거나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권회사가 투자은행인 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권회사도 이름을 이제 투자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실금융중개기관으로서 결국은 금융을 한다. 돈 남는 사람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자, 이 금융, 경제는 변화하고 세계는 변화하고 기술도 변화하고 사람도 변화하고 세계는 변화합니다. 따라서 경제도 변화하고 금융도 변하는 거죠. 그 변화를 우리가 금융혁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하는데 변화가 뭔가 하면 좋은 방향의 변화도 있고 나쁜 방향의 변화도 있겠죠. 뭐 더 좋은 방향, 그러니까 더 지향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고 하죠. 즉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발전, 즉 금융혁신은 보다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변화가 있는데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융도 점점점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이 기관을 통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이 원래 주였다가 지금은 금융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것 자체가 뭔가 하면 더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금융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변화할 때 이제 이게 잘 변화해죠. 새로운 기관이 생기고 새로운 방법이 생기고 새로운 상품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험까지도 잘 고려해 가지고 그것들이 뭐 필요한 경우 규제 감독도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까딱 잘못하게 되면 이제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미국 금융위기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했던 소위 직접금융의 비대가, 급속한 비대가, 그러니까 제어되지 않는 급속한 비대에 따라 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소위 미국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라고 하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미국 주택 가격이 떨어지가 금융위기가 생겼다라는데, 그거는 이제 본질을 벗어난 용어죠.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금융이 잘못했어요. 그런 겁니다. 가격이 왜 떨어졌느냐?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왜 떨어질 이유가 없죠.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거품이 꼈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품이 꼈으면 언제 터진 거죠. 터져가지고 금융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럼 왜 비정상적으로 거기 거품이 꼈느냐 그러면 금융이 과도한 자금 공급을 했기 때문에, 소위 탐욕이 넘쳤기 때문에 그게 거품이 깼고, 거품이 낄 만큼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못 버텨가지고 터진 겁니다. 그게 금융위기죠. 금융혁신이 잘못된 거죠. 변화가 있다. 변화는 우리가 분명히 뭔가 뭐 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변화는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뭔가 하면 슬기롭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변화에 따라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잘 봐가지고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못 받아들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금융과 금융기관을 왜 공부하는가? 지금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입니다. 금융위기. 자산 가치가 급락하거나 많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도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시장의 대혼란.
이런 게 생기더라는 거죠. 한 번 당해보니까 이제 끔찍했죠. 끔찍했으니까 다시는 이런 것이 안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안 생기도록 막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면 투자자들도 뭔가 하면 이런 경우에 뭔가 하면 탐욕이 너무 넘치지 않도록 뭔가 하면 자제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금융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화폐와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시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래서 거시 시간에 배운 내용으로 대체를 합니다. 화폐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뭐 결국은 이제 통화량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결정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그 내용입니다. 화폐와 이자율. 뭐 중간에 이게 또 수업 중간에 나올 겁니다. 화폐와 이자율은 결국은 이제 통화량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결정되고,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명목 이자율은. 그게 피셔 관계죠, 그죠? 그 피셔 관계. 그러니까 화폐가 통화량이 이자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뭐 이것도 거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이번 학기에 특별히 더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외환시장은 이번 학기에 못 배우고 국제금융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길 바랍니다. 국제금융은. 자, 우리 이제 어떤 걸 배울 것이냐? 배우는 방법론입니다. 화폐와 금융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자산 수요에 대한 단순 접근 방법. 그냥 수요 공급으로 보는 거죠. 채권에 대한 수요 공급. 이것도 채권 시장이다 그러면 채권의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고,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중간에 채권 가격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가격에 따라서 이자율이 얼마다 라고 계산하는 것이 자산 수요에 대한 단순 접근법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균형이 나오는 거죠. 금융시장의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 수요와 공급 분석. 그래서 뭔가 하면 채권 시장을 본다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는 투자자들이고, 채권에 대한 공급은 기업이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행동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죠?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균형 이자율, 균형 가격, 또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자율을 또는 그 자산의 균형 가격을 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경제학에서의 딴 부분과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에 따른 접근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채권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죠. 주식 시장도 주식의 공급량이 있고 주식의 수요자인 투자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 따라 가지고 그 주식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뭐 거기서 뭔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윤을 추구하게 되겠죠. 이윤을 추구하게 됐고, 거래 비용과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의 문제는 규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자, 그래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 균형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어요. 미시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건 맞죠? 그럼 그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라는 거죠. 장기, 단기에 따라 다르죠. 뒤에 기업 이론까지 배우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장기적으로는 그 가격은, 그러니까 미시에서 장기를 이야기한 것은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다 허용한 정도의 긴 기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TC입니다. 평균 총비용이죠. 평균 총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한,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한 가격이 있다는 거죠. 생산 비용 따져보면 뻔해요. 생산 비용에다가 뭔가 하면 정상이윤 더하면 그게 그 물건 가격입니다. 생산 비용 더하기 정상적인 이윤. 물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장기적인 균형 가격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물건 가격은 얼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이나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사의 주가가 얼마냐, 그런 거 보던 우리가 대표적인 지표가 퍼 같은 겁니다. 퍼로 봐가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퍼가 뭔가 하면 한 뭐 10이다, 한 15 정도다. 사는 바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 주식은 뭔가 하면 이 주당 수익이 얼마니까 뭔가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맞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장기적인 균형 가격이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수급이다 하는 거죠.
모든 시장에서 단기 가격은 수급입니다. 실제 생산 비용으로 따져가지고 한 개에 뭐 10,000원밖에 안 되는 것이 갑자기 뭔가 20,000원, 30,000원으로 가격이 뜹니다. 물건이 없으면.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가격이 뭐 한 장에 뭔가 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뭔가 하면 이 뭔가 그 신속 검사 키트가 한 개 10만 원에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은 3,000원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안 돼가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가격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요가 확 늘어나면 가격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장기적으로는 소위 펀더멘탈하게 그러니까 생산 비용이랄까 아니면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갑자기 늘면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라든지 어떤 자산시장에 거품이 꼈다. 대부분이 거품이 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은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았다.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그러면 거품이 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격 결정 원리는 다 이렇습니다. 이런데 그 가격이 단기, 장기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과연 뭔가 하면 단기적인 거품이 낀 것이냐 아니면 펀더멘탈한 가격이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각자 다들 생각은 다르겠죠. 그렇게 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에서는 여기서 이제 특별히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거래 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성에 근거한 금융 구조에 대한 접근 방법이죠. 여기에 또 하는 것이 거래 비용과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에 신용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은 거죠. 그렇다 그러면 그만큼 거래 비용이 높다. 그죠? 또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금융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망할 기업인지 안 망할 기업인지 운영을 잘할지 못할지 거기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어렵고 금융의 가격 결정이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고려해가지고 이 균형 가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금융이라는 것은 이 거래 비용을 낮추고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비율을 낮추는 것. 얼마나 잘 낮추느냐. 그걸 잘 낮출수록 더 효율적이고 좋은 금융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겁니다. 왜 담보를 받고 담보를 왜 받느냐 뭐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부록도 중요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OT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서 금융이 뭔지 그 다음에 이번 학기 동안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